그 남자를 가난하다고 비웃은 순간 당신들은 무릎 꿇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훗날 한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은 그보다 훨씬 전 눈이 유리 조각처럼 날리던 겨울밤 성북동 끝자락의 낡은 목공소 앞에서 시작되었다. 서윤은 얼어붙은 셔터를 내리려다 담벼락 아래 쓰러진 남자를 보았다. 검은 코트는 찢겨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 위로 새피가 번져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남자는 눈을 떴고 낮고 거친 목소리로 경찰은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서윤은 숨을 삼키며 그 상태로 그런 말이 나와요? 라고 되물었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이미 패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남의 가게 앞에 누워 있으면 그게 패가 아니고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자 남자는 한순간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여기 아직도 목공소입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그 말이 이상했다. 처음 온 사람처럼 보였는데 마치 오래전에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다. 서윤은 남자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목공소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식은 난로의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한재식이 쓰던 끌과 대패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천장 한쪽에서는 녹은 눈물이 물방울처럼 떨어졌다. 남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낡은 작업대, 벽의 금간시계,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호두나무 상자에서 잠깐 멈췄다. 서윤은 그가 상자를 알아보는 것 같아 이상했지만 먼저 소독약을 꺼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묻자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강태호입니다 라고 답했다. 직업은요? 목수였습니다. 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대답은 짧았지만 거짓말처럼 가볍지는 않았다. 서윤은 피 묻은 소매를 걷어올리다 그의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은 진짜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칼과 나무에 베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손목 안쪽에 새겨진 옅은 문양 같은 흉터는 이상하리만큼 고급스러운 인장처럼 보였다. 그날 밤 태호는 목공소 뒤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아니, 잠든 척했다. 서윤은 난로에 마지막 장작을 넣으며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펼쳤다. 목공소는 이미 3달째 임대료가 밀려 있었고 외삼촌은 아버지의 빚을 핑계로 이곳을 팔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기 전 이 목공소만은 서윤 명의로 남겼지만 조건이 있었다. 서윤이 혼자일 경우 친족 공동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는 낡은 조항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지키려 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조항은 오히려 외가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었다. 서윤이 한숨을 쉬자 방 안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붕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서윤은 놀라 돌아보았다. 깨어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가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 눈이 더 오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피곤하게 웃었다. 사람 목숨도 겨우 건진 분이 남의 지붕 걱정까지 하네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사람이 다칩니다. 라고 했다.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단순한 걱정보다 오래된 후회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사다리를 들고 올라갔다. 서윤이 말려도 그는 듣지 않았다. 눈발은 약해졌지만 바람은 날카로웠고 목공소 지붕은 낡은 상처처럼 삐걱거렸다. 그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썩은 나무를 뜯어내고 임시 보강을 했다. 서윤은 아래에서 공구를 건네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아온 사람처럼 어디가 약한지
한눈에 알아봤다. 작업이 끝날 무렵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잠시 멈춰 섰다. 차창은 짙게 가려져 있었고 안에 앉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태호는 그 차를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서윤이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등 힘줄은 하얗게 솟아 있었다. 차는 곧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목공소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남았다. 사흘 뒤 서윤의 외삼촌 조명식과 사촌 조유라가 목공소로 들이닥쳤다. 유라는 눈에 띄게 비싼 코트를 입고 낡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비틀었다. 언니, 아직도 이런 데서 버텨? 이 정도면 추억이 아니라 집착이야. 명식은 서류 봉투를 작업대 위에 던지며 이번 주 안에 도장 찍어 매수자가 기다린다. 고 말했다. 서유는 봉투를 밀어냈다. 아버지 목공소예요. 안 팔아요. 명식의 얼굴이 굳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목공소뿐인 줄 알아? 빚도 남겼어. 네가 감성팔이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유라는 태호를 보고 비웃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새로 고용한 일꾼? 월급 줄 돈은 있고? 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태호가 조용히 앞에 섰다. 말을 가려 하십시오. 유라는 기가 막힌 듯 웃었다. 뭐라고요? 목수 주제에?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직업으로 사람을 낮춰 부르는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식은 코웃음을 쳤다. 너도 이 여자한테 붙어먹으려고 온 거면 정신 차려. 여긴 곧 팔릴 곳이야. 서유는 모욕을 삼키는데 익숙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친척들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다. 가난하면 기억도 팔아야 하고 빚이 있으면 자존심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듯했다. 그러나 태호가 대신 분노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를 뒤로 밀며 낮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 문제예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늘 혼자 막습니까?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서유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들켰다고 느꼈다. 명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혼자니까 못 버티는 거다. 네가 결혼해서 법적 보호자라도 생기면 모를까. 지금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정리할 권리가 있어. 유라가 웃으며 덧붙였다. 설마 저 목수랑 결혼이라도 하려고? 목공소 안이 얼어붙었다. 태호는 잠시 서윤을 보더니 마치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말했다. 그 결혼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유라는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명식은 어이없다는 듯 태호를 훑어보았다. 네가 가진 것도 없는 놈이?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지킬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윤은 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강태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는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말했다. 당신이 이곳을 지키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족의 권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요? 우리 만난 지 며칠 안 됐어요. 압니다. 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태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상처받은 얼굴을 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서유는 그의 눈을 보았다. 깊고 어두운 눈이었다. 그 속에는 그녀가 모르는 겨울이 있었다. 명식은 서류를 챙기며 비웃었다. 좋아, 해봐. 결혼식장에 친척들 다 불러서 보여주마. 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온 동네가 알게 해주지. 유라는 태호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도망치지만 마세요, 목수님. 그날 밤 서유는 오래된 호두나무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이 상자를 절대 억지로 열지 말라고 했다. 언젠가 열릴 때가 오면 그때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도 했다. 서유는 늘 그 말을 병든 사람의 마지막 농담처럼 넘겼다. 그런데
태호가 이 상자를 처음 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상자 표면을 손끝으로 쓸자 눈꽃처럼 섬세한 문양이 느껴졌다. 태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상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아꼈던 물건이에요. 열어본 적은 없습니까? 열쇠도 없고 구조도 몰라요. 왜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낡은 나무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돌렸다. 서유는 그 반지를 보았다. 값비싼 장신구는 아니었지만 상자와 같은 나무빛을 띠고 있었다. 그 반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녀가 묻자 태호는 아주 오래 침묵하다가 누군가가 제게 남긴 겁니다. 라고 말했다. 결혼 준비는 우습도록 간단했다. 웨딩홀도 아니고 강북의 작은 예식 공간이었다. 드레스는 중고였고 하객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서유는 이것이 사랑 때문인지 생존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너무 닮아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태호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겼고 혼인신고 절차와 재산 보호 조항까지 놀랄 만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윤이 목수라면서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자 그는 펜을 멈추지 않은 채 살다 보면 배웁니다. 라고 답했다. 그 대답은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거칠었다. 서윤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마음, 누군가 곁에서 주는 것만으로도 기대고 싶어지는 비참함, 그리고 이 결혼이 끝나야 할 임시 계약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심까지. 예식 전날, 태호는 목공소의 문틀을 고치고 있었다. 서유는 흰 드레스가 담긴 비닐 커버를 들고 들어오다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톱밥이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고 손끝에는 작은 상처들이 새로 생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약을 내밀었다. 내일 결혼식인데 신랑 손이 이래서 되겠어요? 태호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결혼식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덜 다쳐요. 서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다. 태호는 그제야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약을 바르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문득 말했다. 후회하면 지금 멈춰도 됩니다. 서윤은 웃지 않았다. 그 말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본 날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대가도 묻지 않고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죽게 둘 수 없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목공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 시각 서울 하남동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다른 겨울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남동의 노프 회장 강무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고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눈처럼 창백한 얼굴로 나무 반지를 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케잉테이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낮게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성북동 목공소에 머물고 있는 남자가 맞습니다. 내일 혼인식을 올립니다. 강무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구와? 한재식 목수의 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오랜 세월 묻어둔 불씨가 책상 위에서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사진을 뒤집으며 낮게 말했다. 그 집안까지 다시 엮였다고?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진은 창밖에 눈 내리는 서울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 결혼식 조용히 끝나게 두면 안 되겠군. 예식 당일 아침 눈은 다시 내렸다. 서유는 작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드레스는 어깨선이 조금 낡았고 베일 끝에는
작은 올 풀림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유라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와 비웃듯 말했다. 언니, 진짜 아내, 사랑이야. 아니면 목공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서유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둘 중 하나여야 해.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불쌍해서 그래. 저런 남자랑 살면 평생 고생이야. 그때 문 밖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비싸 보이지 않는 옷이었지만 그의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했다.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고 서유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아요? 태호는 잠시 그녀의 베일을 고쳐주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서유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몰랐다. 다만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만 보았다. 작은 예식장은 조롱과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명식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신랑 쪽 하객은 왜 하나도 없나? 가족이 없다더니 진짜였군. 이라고 말했고, 유라는 친구들에게 목공소 지키려고 목수랑 결혼하는 여자 처음 봐. 라며 웃었다. 서윤의 손이 차갑게 굳어갔다. 태호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주례가 시작되려던 순간 예식장 밖에서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눈발을 가르며 들어왔다. 가장 앞선 백발의 노신사가 예식장 중앙까지 걸어와 태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련님. 장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명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유라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서유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노신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고 강도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해연수영 그룹의 장손 강태호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예식장 안의 공기는 눈발보다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줄였고 주례석 앞에 선 백발의 노신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조명식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무슨 장난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떠돌이 목수요. 우리 조카가 불쌍해서 받아준 사람이라고요. 라고 소리쳤다. 노신사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떠돌이 목수라 부르신 분은 하연수용 그룹고 강도윤 회장님의 장손 강태호님입니다. 조유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태호와 노신사를 번갈아 보며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그 하연수용이라고요? 라고 중얼거렸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호는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낯설었다. 며칠 동안 목공소 지붕을 고치고 손등에 약을 바르던 그 남자와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알고 있었어요? 태호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대답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노신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들었다. 고인의 유언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태호님이 본인의 의지로 혼인 관계를 맺었음이 확인되면 희연스영 지주사의 의결권 일부와 장손 승계권이 복원됩니다. 장내는 다시 술렁였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려 하자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조용히 막아섰다. 명식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을 조롱했는지 깨달은 듯 입술을 떨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서윤아, 너도 말 좀 해봐. 이런 큰일이면 미리 말했어야지.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팔아넘기듯 몰아붙이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로 숨으려 했다. 그러나
서윤의 시선은 태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당신, 나를 속인 거예요? 태호가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속이려던 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내가 알고 있던 강태호 씨는 어디까지 진짜예요? 그 질문 앞에서 태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때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짙은 회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걸음, 웃지 않는 인매. 사진으로만 보아도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 것 같은 인물이었다. 노신사가 낮게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강무진은 그 호칭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태호 앞에 섰다. 살아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말했다. 오래 잃어버린 조카를 만난 사람의 말치고는 차가웠다. 태호는 무진을 바라보며 기대하신 얼굴은 아니겠죠. 라고 답했다. 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돌아오는 방식이 이것일 줄은 몰랐다. 하필 결혼식이라니. 제가 부른 적 없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아. 네 이름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 순간 H연수용은 흔들린다. 무진의 시선이 서윤에게 닿았다. 그 시선에는 평가와 경멸, 그리고 이상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 선 여자가 한재식의 딸이라니. 운명이란 말은 가끔 아주 잔인하군. 서윤은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다. 제 아버지를 아세요?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빨리 침묵했다. 태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윤과 무진 사이를 막았다. 그 이름을 이 자리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무진은 낮게 웃었다. 네가 무엇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윤은 그의 손목에 떠오른 오래된 화상 자국을 보았다. 전날 약을 발라주던 그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다. 서윤의 외삼촌은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무진에게 다가갔다. 부회장님, 저는 신부 쪽 가족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유라 역시 급히 웃음을 만들며 맞아요. 저희 언니가 원래 고집이 세서 그렇지 가족들은 다 걱정해서 라고 말을 이었다. 태호는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서윤에게만 낮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당신을 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꽉 막힌 듯 했다. 이미 다쳤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신사는 예식 절차를 중단하고 혼인 서류 확인을 요청했다. 작은 예식 공간은 순식간에 법률 사무소처럼 변했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베일을 벗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방금 결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빛은 서늘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호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가도 됩니까? 서윤은 한참 뒤 이제 와서 허락은 왜 구해요? 라고 답했다. 태호가 들어오자 방 안의 좁은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한참 말을 고르다가 내 이름은 강태호가 맞습니다. 목수였던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은 눈을 들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비겁한 거 알아요? 나를 위한다는 말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서 무시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불쌍해진 거였네요. 태호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늘 침묵으로 살아남아 왔다. 어린 시절부터 이름을 감추고 가족을 감추고 기억을 감추면 언젠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윤 앞에서 그 침묵은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때 저는 희연씨용 저택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요양이라고 기록됐지만 사실은 쫓겨난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밤 이후로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가요? 화제였습니다. 모두가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누른 불길이 있었다. 제가 몫으로 산 건 숨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그가 왜 낡은 지붕을 보며 사람부터 떠올렸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했다는 게 더 아프네요. 그녀가 말하자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예식은 더 이상 예식이 아니었다. 혼인 확인 절차가 끝나자 하이언스용의 차량들이 서윤과 태호를 하남동 저택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노신사는 정중하게 말했다. 사모님께서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유언장 확인 과정에 배우자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어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목공소에 있을 때 그녀는 그저 한서윤이었다. 낡은 열쇠를 들고 셔터를 올리는 사람, 외삼촌의 전화에 숨이 막히는 사람, 눈 오는 밤 낯선 남자를 살린 사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배우자, 케언시용 장손의 아내, 언론이 달려들기 전에 숨겨야 할 사람이 되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혼자 라고 말하려 했다. 서유는 말을 끊었다. 또 혼자 해결하려고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서유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볼 거예요. 당신이 숨긴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남동 저택은 눈 속에서도 위압적이었다. 높은 담장과 검은 철문, 정원수마다 내려앉은 눈, 대리석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서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이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심사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은 로비에 모여 있었다. 강무진의 아내, 그의 아들 강지후, 몇몇 이사와 친족들. 그들은 태호를 보는 눈빛도 따뜻하지 않았고 서윤을 보는 눈빛은 노골적으로 차가웠다. 강지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변수라고 해야 하나요? 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편한 대로 해. 지우는 서윤을 훑어보며 웃었다. 결혼도 참 절묘하게 하셨네요. 장손 승계권이 살아나는 날, 조건에 딱 맞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다니. 서윤은 모욕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태호가 옆에서 낮게 말했다. 그 입 다물어.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요? 다들 같은 생각 아닌가? 그 순간 서윤은 처음으로 그 집안이 태호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유언장 낭독은 저택 안쪽 서재에서 진행되었다. 고 강도윤 회장의 초상화 아래 변호사들이 서류를 펼쳤고 가족들은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았다. 서윤은 끝자리 의자에 앉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하는 것을 느꼈다. 노신사는 유언의 핵심 조항을 읽었다. 강태호가 본인의 의사로 가문이 개입하지 않은 혼인을 맺을 경우 장손으로서의 법적 승계권을 복원하고 지주사 의결권 일부를 즉시 위임한다. 무진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굽혀지는 것을 서유는 보았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단, 혼인이 금전 또는 가문 간 거래로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효력은 정지됩니다. 지우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조사해야겠네요. 저 여자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목공소 하나 지키려고 장손을 붙잡았는지. 서유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태호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조사하세요. 대신 저도 묻겠습니다.
이 집안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지워놓았나요? 서재안이 얼어붙었다. 무진의 눈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말 조심하는 게 좋겠군. 서유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목수라고 무시당하고 사기꾼이라고 의심받고 이제는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의 이름을 20년 가까이 숨겨놓고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으시네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지후가 비웃었다. 당돌하시네. 여기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서유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분위기는 잘 알겠어요. 아무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 그 말은 서툴렀지만 정확했다. 무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호, 내 아내 교육은 네가 시켜야겠구나. 태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제 아내는 교육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대답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짧은 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언장 확인이 끝난 뒤 서윤은 복도에서 우연히 무진과 노신사의 대화를 들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안쪽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무진은 한재식의 딸이 상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이라고 물었다. 노신사는 대답을 망설였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이를 악문 듯 말했다. 확인해. 그 상자가 열리면 태호보다 더 귀찮은 일이 생긴다. 서유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호두나무 상자. 태호가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 물건, 그리고 무진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이유. 모든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집안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윤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지후의 목소리가 들렸다. 듣고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서자 지우는 웃고 있었다. 새 형수님, 이 집에서 오래 살려면 궁금한 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서윤과 태호에게는 저택 별채의 방이 배정되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간에 들어왔지만 둘 사이에는 예식장보다 깊은 침묵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창밖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강무진 부회장이 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상자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 상자가 열리면 당신보다 더 귀찮은 일이 생긴다고. 태호는 한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서유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와 이 집안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짐작만 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전부는 아니었다. 확신은 없었다. 위험할까봐 말 못했. 서유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나는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쩌면 나보다 내 가족의 과거를 더 많이 알고 있었네요. 태호는 다가오지 못했다. 서윤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운 척 들려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목공소에는 낯선 그림자들이 들어섰다. 문은 억지로 뜯기지 않았다. 누군가 오래된 자물쇠를 능숙하게 열었다. 손전등 빛이 작업대와 선반, 아버지의 낡은 도구들을 훑었다. 그들은 서랍을 뒤지고 바닥을 두드리고 벽에 걸린 그림까지 떼어냈다. 그러나 구석에 놓여 있어야 할 호두나무 상자는 그곳에 없었다. 서윤이 예식 전날 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상자를 낡은 천으로 싸서 작업대 아래 비밀 수납칸에 옮겨둔 덕분이었다. 그림자들 중 하나가 낮게 말했다.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시 찾아.
한재식이 죽기 전에 딸에게 남긴 건 그 상자뿐이다. 그때 지붕 위에서 쌓인 눈이 무너져 내리며 큰 소리가 났다. 침입자들은 놀라 물러섰고 목공소 안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오래된 상자 속에서 아직 누구도 듣지 못한 진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남동 저택에서 맞는 첫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서유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정원 위로 쌓인 눈은 깨끗했지만 그 아래 묻힌 것들이 더러울수록 표면은 더 희게 보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에 태호는 한 번도 침대 쪽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소파 끝에 앉아 오래도록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고 서윤이 잠든 척 눈을 감자 조용히 별채를 나갔다. 아침 식사 시간에 본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긴 테이블 위에는 은식기와 흰 접시가 완벽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강무진의 아내 윤혜라는 서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아침부터 이렇게 수수한 차림이라니 우리 집안 분위기를 아직 모르나 봐요. 라고 말했다. 강지우는 신문을 펼친 채 웃었다. 분위기보다 기사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가 테이블 위로 태블릿을 밀었다. 화면에는 서윤과 태호의 결혼식 사진이 떠 있었고 제목은 잔인했다. H 연시용 숨겨진 장손, 목공소 딸과 돌발 혼인. 그 아래 댓글들은 더 잔인했다. 서윤은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목공소를 지키려 재벌가 장손을 붙잡은 여자, 빚 많은 목수의 딸, 계산된 결혼, 유언장 사냥꾼, 단어들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태호는 즉시 태블릿을 엎었다. 누가 흘렸습니까? 지후가 어깨를 으쓱했다. 기자들이 빠르죠. 형 결혼식에 검은 세단이 줄지어 왔는데 숨겨질 리가 있나. 무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정도 기사에 흔들릴 거면 처음부터 이 집 문턱을 넘지 말았어야지.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문턱을 넘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혜란이 차갑게 웃었다. 그래도 들어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선택의 책임을 져야죠. 해윤수용의 이름 옆에 서려면 최소한 품격은 갖춰야 해요. 서유는 대답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낮게 말했다. 제 아내에게 품격을 말할 자격은 이 집에 많지 않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서유는 그 말이 고맙기보다 두려웠다. 그가 대신 막아설수록 그녀는 더 깊이 그의 전쟁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식사 후 무진은 서윤을 따로 불렀다. 본체 2층의 응접실은 미술관처럼 차갑고 비쌌다. 벽에는 오래된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유리 테이블 위에 꽂힌 향기조차 절제되어 있었다. 무진은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다. 혼전 계약서가 없었으니 사후 합의서라도 쓰는 게 좋겠군. 서유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해. 유언장 효력 확인 기간 동안 조용히 지내고 그 뒤에는 이혼한다. 목공소 채무는 정리해주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주지. 서유는 너무 조용해서 잠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지 마세요. 무진의 눈가가 딱딱해졌다. 네 아버지는 좋은 목수였지. 그래서 더 안타깝게 됐고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비밀을 품으려 한다는 뜻이다. 서유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무진은 몸을 약간 숙이며 낮게 말했다. 한서윤 씨, 네가 정말 태호를 위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 네가 곁에 있으면 그 아이는 과거에 묶이고 카이언스 형은 피를 흘린다. 서유는 응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숨을 골랐다. 무진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진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태호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태호가 돌아오면 무엇이 무너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목공소 근처 방범
알림을 확인했다. 밤사이 센서가 여러 번 작동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가 곧장 나가려는데 태호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다. 어디 갑니까? 목공소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태호의 얼굴이 바뀌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또 안 된다고만 하네요. 왜 안 되는지, 누가 위험한지, 그 상자가 뭔지 하나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태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가 곧 힘을 풀었다. 상자에 대해 확실히 아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있죠.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서유는 아프게 웃었다. 강태호 씨는 거짓말보다 침묵이 더 잔인하다는 걸 몰라요. 태호는 말은 입술을 열었다. 제가 말하면 당신 아버지의 죽음까지 다시 건드려야 합니다. 서유는 눈을 깜빡였다. 이미 건드려졌어요. 당신 집안 사람들이 밤새 우리 아버지의 목공소를 뒤졌으니까. 태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수행원도 기사도 없이 두 사람은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서유는 창밖만 보았다. 서울의 겨울 도로는 젖은 검은색으로 빛났고 고층 건물 사이로 흐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태호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마침내 그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 이름은 윤서령이었습니다. 하연수용 안에서는 금기처럼 지워진 이름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왜요? 외부인이었으니까 재벌가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고 할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무언가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상자예요. 아마도. 서유는 눈을 감았다. 그럼 왜 우리 아버지에게 맡겼을까요? 태호의 손이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당시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으로 일했던 목수가 한재식 씨였다고 들었습니다. 화재 전날 어머니가 그분을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유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평생 하연수용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죽기 전 사람을 함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두려운 것을 외면하지 말라고만 했다. 목공소는 겉보기에는 그대로였지만 안쪽은 전쟁터 같았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오래된 설계도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작업 앞치마도 떨어져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주워 품에 안았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밀려왔다. 이곳은 내게 집이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누군가에겐 그냥 낡은 가게겠지만 나한테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쉬던 곳이었다고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 모습은 사과처럼 보였지만 서유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대 아래 비밀 수납칸을 열었다. 호두나무 상자는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 태호의 얼굴에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서유는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 방법을 알죠?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반응했잖아요. 태호는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 약지에서 나무 반지를 빼냈다. 이 반지는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결이 상자와 같다는 걸 처음 봤을 때 알았습니다. 서유는 상자 표면의 문양과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두 개의 겨울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들이 상자를 살피는 동안 목공소 앞에 또 다른 차가 멈췄다. 이번에는 기자들이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 분명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유리창 너머로 번쩍였고 문 밖에서 한서윤 씨, 희연 씨용 장손과 결혼한 이유가 사실입니까? 목공소 채무 때문에 접근했다는 의혹에 답해 주십시오. 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서윤의 몸이 굳었다. 태호는 즉시 커튼을 치고 그녀를 뒤로 세웠다. 나가지 마십시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또 숨으라고요? 지금 나가면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어요? 당신이 다 해결할 때까지?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누군가의 말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유언장 조건, 돈 보고 결혼한 여자, 품격 없는 사람, 나가야 태호 씨를 위하는 사람. 그런데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이 결혼이 뭐였든 이 목공소는 내 것이고 내 아버지의 이름은 당신들 집안의 약점으로 쓰일 이름이 아니에요. 서윤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태호가 막아섰다. 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있었다. 그것은 기자들 때문이 아니었다.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공포였다. 태호는 낮게 말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도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으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이 났습니다. 서윤의 분노가 한순간 멈췄다. 태호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얼굴을 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정면으로 나서는 걸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강해서 무섭습니다. 내가 막지 못할까봐. 서윤은 그의 고백을 듣고도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었다.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 역시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강한 사람은 숨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두지 말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태호의 눈이 흔들렸다. 서윤은 문고리를 잡았다. 오늘은 당신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서줘요. 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쏟아졌다. 기자들의 질문은 무례했고 빠르며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서윤은 처음에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곧 태호가 옆에 선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 있었다. 앞서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머물렀다.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누군가의 유언장을 얻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남긴 목공소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강태호 씨가 누구인지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그는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누군가 그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숨을 삼켰다. 태호가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랑이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결혼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한재식의 이름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난 순간 태호의 얼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 짧은 승리는 곧 반격을 불렀다. 저녁이 되기 전 인터넷에는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다. 한재식 목공소 과거 희연수용 하청비리 연루 의혹. 제목만 봐도 악의가 분명했다. 기사에는 오래된 계약서 일부와 왜곡된 증언이 실려 있었다. 서윤의 아버지가 돈을 받고 해연수용 내부 자료를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화면을 보고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태호는 즉시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손을 잡아 멈췄다. 돈으로 막지 마요. 이건 허위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제대로 반박해야 해요. 그녀는 호두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열어야 해요. 태호는 침묵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의 진실만 있는 게 아니라면요. 우리 아버지의 진실도 거기 있을 수 있잖아요. 태호는 반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홈에 반지를 가져다 댔다. 딱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상자 한쪽이 조금 벌어졌다. 그 순간 목공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내부에는 또 다른 잠금 장치가 있었다. 오래된 금속판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서유는 먼지를 닦아냈고 태호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거기에는 윤서령의 이름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서윤 씨가 직접 열어야 한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태호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 만들어졌을 상자 안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나중에 새겨 넣었는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노신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도련님, 지금 당장 저택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부회장님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승계 효력을 정지시키려 합니다. 태호는 서윤을 보았다. 서윤은 상자를 품에 안았다. 도망칠 곳은 이제 없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태호는 곧장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두나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목공소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닥에는 아직도 기자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과 침입자들이 흩뜨린 톱밥이 뒤섞여 있었고 창밖의 눈은 그 모든 흔적을 덮으려는 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태호는 초조하게 말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무진이 먼저 판을 짭니다. 이사회가 혼인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 유언장 효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서유는 상자 위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겠죠. 당신을 급하게 만들고 나를 겁먹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태호가 숨을 삼켰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안 가요. 이 상자가 왜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태호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멈췄다. 서윤의 눈빛이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자의 두 번째 잠금 장치는 이상했다. 금속판 옆에는 아주 가는 홈이 세 줄로 나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한글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유는 먼지를 닦으며 글자를 읽었다. 눈이 그친 뒤에도 남는 것. 태호는 그 문장을 듣고 얼굴을 굳혔다.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남는 게 진짜라고. 서유는 아버지의 작업대를 돌아보았다. 어릴 때 아버지는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좋은 나무는 불을 지나도 결이 남는다고. 그녀는 작업대 서랍에서 아버지가 쓰던 얇은 조각칼을 꺼냈다. 태호가 놀라 억지로 열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여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는 상자 옆면에 손끝을 대고 나뭇결을 따라 눌렀다. 아버지가 어린 그녀에게 장난처럼 가르쳐준 비밀 수납 방식, 결이 끊기는 지점을 찾으면 나무는 스스로 길을 내준다는 말이 떠올랐다. 손끝 아래에서 작은 부분이 부드럽게 밀렸다. 딸깍. 두 번째, 잠금이 풀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작은 녹음기와 사진 몇 장, 그리고 봉인된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재식이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품에는 어린 태호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태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유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아버지의 글씨였다. 서윤아,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진실이 너를 찾아온 것이다. 윤서령 씨는 나에게 이 상자를 맡겼고 나는 그 약속 때문에 너에게 가난과 위험을 남겼다. 미안하다. 하지만 사람은 진실을 버리고 살 수 없다. 서유는 글자를 읽어내려가다 숨이 막혔다. 편지에는
화재 전날 밤 윤서령이 혜원시용 내부의 불법 승계 조작 자료와 자신의 녹음을 한재식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화재가 난 뒤 한재식은 그 자료를 공개하려 했지만 누군가의 압박으로 목공소 계약이 끊기고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했다. 태호는 녹음기를 손에 들었다. 오래된 기계는 작동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서윤의 아버지가 함께 넣어둔 작은 메모에는 배터리 교체 방법이 적혀 있었다. 태호는 숨을 고르고 배터리를 갈았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호야, 네가 이걸 듣는다면 엄마는 네 곁에 없겠지. 하지만 네가 사라진 아이가 아니라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만은 잊지 마. 태호는 눈을 감았다. 녹음 속 윤서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강무진이 지주사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태호의 신원 기록을 조작하려 했고 자신이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어지는 음성에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였다. 무진이었다. 서령 씨, 당신이 버티면 아이가 다쳐. 회장님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조용히 떠나. 윤서령은 대답했다. 내 아이를 지우는 집안이라면 내가 먼저 세상에 말하겠어요. 그 뒤로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급하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다. 녹음은 화재의 진실을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남겼다. 서윤은 녹음기를 꺼버린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평생 침묵 속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목수라고 불렀고 친척들은 빚을 남긴 무능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아이와 죽은 여인의 마지막 목소리를 지키느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태호는 다가오려다 멈췄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지키려 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았다. 그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태호는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녹음기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사회에 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앞세우지도 뒤에 숨기지도 마요. 같이 들어가요. 태호는 아주 낮게 대답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약속처럼 들렸다. 하이현시용 본사 건물은 밤이 가까워질수록 더 차갑게 빛났다. 강남의 높은 유리벽에는 눈 내리는 도시가 조각처럼 비쳤고 로비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에 긴장한 얼굴로 움직였다. 태호와 서윤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숨겼다. 서윤은 이전 같았으면 그 시선에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품 안의 상자는 그녀를 무겁게 만들었고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그녀를 곧게 세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무진은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아버지의 의혹을 다시 꺼내고 당신이 저를 조종했다고 몰아갈 겁니다. 서윤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대답하면 돼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증언이 필요해요. 태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서윤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실 안에는 해이언스영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강무진은 중앙에 앉아 있었고 강지우는 그의 오른쪽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변호사들과 감사팀, 가족 대표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의 냉정함이 있었다. 무진은 태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늦었구나. 내 혼인에 대한 긴급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 지우가 서류를 펼치며 덧붙였다.
한서윤 씨의 목공소 채무, 혼인 직전 가족과의 재산 분쟁, 그리고 오늘 언론 대응까지 보면 순수한 혼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순수한 혼인이 뭔가요? 지우가 눈썹을 올렸다. 서윤은 말을 이었다. 가문이 정해준 사람과 재산을 맞추는 결혼은 순수하고 서로 상처를 알고도 함께 버티기로 한 결혼은 의심받아야 하나요? 무진은 차갑게 말했다. 감정적인 말로는 회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서윤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감정 말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무진의 눈이 상자에 닿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정이 깨졌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보았다. 두려움. 태호는 서윤 옆에 섰다. 이번에는 반걸음 앞도 뒤도 아니었다. 정확히 나란히. 서윤은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고 태호는 녹음기를 켰다. 윤서령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몇몇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진의 턱이 굳었다. 녹음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오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만, 무진이 낮게 말했다. 그러나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 한재식은 이 녹음과 자료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하청 계약을 잃고 허위 채무를 떠안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실패한 몫으로 만들었고 제게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라고 했습니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녹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추가 자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지분 이전 방해 기록, 한재식 목공소에 내려진 내부 차단 지시, 그리고 제 신원 기록을 조작한 결제 라인. 모두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강지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무진은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다. 회의실 한쪽에 감사팀장이 서류를 받아 빠르게 확인했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무진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다. 그 시절 혜연시용은 무너질 뻔했다. 회장님은 판단력을 잃었고 서령은 회사를 흔들었어. 나는 회사를 지켰다.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회사를 지킨 게 아니라 사람을 지웠습니다. 무진의 눈이 붉어졌다. 너는 모른다. 재벌가에서 피 한 방울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밥줄을 흔드는지. 네 어머니는 사랑만 믿었고 네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흔들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혜연수용은 그때 끝났어.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아이의 인생과 한 목수의 몰락은 감당할 만한 비용이었다는 뜻인가요?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자백보다 더 큰 소리로 회의실에 떨어졌다. 노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오래된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무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 실장. 노신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윤서령 씨는 도련님을 데리고 저택을 떠나려 했습니다. 화재 직후 도련님을 외부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해외 요양이라는 기록은 거짓이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평생 찾아 헤맨 진실이 너무 늦게 도착한 탓이었다. 노신사는 서윤을 보며 말했다. 한재식 목수님은 마지막까지 상자를 지켰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증거는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처음으로 제대로 불리는 것을 들었다. 실패한 사람도 빚을 남긴 사람도 아닌 진실을 지킨 사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태호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서 있기 위해서였다. 결론은 빠르게 뒤집혔다. 이사회는 긴급 감사 착수와 강무진의 직무 정지를 의결했고 유원장 효력 정지 안건은 철회되었다.
무진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태호를 향해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한재식 선생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진은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그럼 왜 이 짓을 했지? 태호는 서윤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무진에게 말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태호의 고독이 권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워진 이름의 무게였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진이 경호팀과 함께 나가자 가족들은 하나둘 시선을 피했다. 그들이 고개를 숙인 것은 태호의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감히 조롱했던 진실 앞에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태호와 서윤은 본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눈은 그쳐 있었고 세월의 불빛이 젖은 유리처럼 흔들렸다. 서윤은 차가운 난간에 손을 올리고 한참 말이 없었다. 태호는 그녀 곁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게 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나도 도망치려고 했어요. 당신이 너무 큰 사람이 되면 나는 결국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려면 당신이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나는 당신 옆에 서고 싶지, 당신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완벽한 고백보다 더 따뜻했다. 서윤은 품 안의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 다시 세울 거예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강무진의 직무 정지 소식은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하현수용 전체를 흔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빨리 삼켰고 다음 날 아침 포털에는 온갖 제목이 뒤섞여 떠올랐다. 숨겨진 장손의 귀환, 재벌가 내부 전쟁, 목공소 딸이 들고 온 결정적 증거.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다가 조용히 꺼버렸다. 이름이 바로잡히는 과정조차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별채 거실에는 전날의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감사팀에서 보낸 자료를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승리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서윤이 이제 끝난 거예요? 라고 묻자 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끝난 건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어머니 이름을 되찾고 당신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고 H연수용이 덮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야 합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시작해야겠네요. 더 이상 피해자의 딸로만 남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태호는 가족들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숨겨진 장손도 돌아온 변수도 아니었다. 고 강도윤 회장이 남긴 지분 위임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사회는 임시대표 권한 일부를 태호에게 넘겼다. 강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전날과 달리 비웃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지우는 복도에서 태호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한 짓을 내가 전부 알았던 건 아니야. 태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르는 척한 건 있겠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집에서 자라면 다들 그래.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은 못 본 척하고 아버지가 만든 길이면 그냥 걷는 게 안전하다고 배워. 태호는 한참 침묵했다. 그게 변명이 되지는 않아. 알아.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증언할게. 내부 자료가 더 있어. 태호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등을 돌리기 전 짧게 말했다. 진심이면 회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먼저 사과해. 한서윤 씨에게. 서윤은 하현씨용 본사 홍보실에서 준비한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정해진 문장을 읽으라고 했다.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 과거의 오해를 바로잡겠다. 회사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윤은 원고를 내려다보다 펜을 놓았다. 이 문장은 너무 깨끗하네요. 홍보팀장이 당황해 대외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모님. 이라고 말하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사모님으로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한재식의 딸로 말하러 왔어요. 회견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준비된 원고 대신 아버지의 낡은 앞치마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아버지는 실패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죽음과 한 아이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견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헤이언 수용의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하청비리 연루자로 몰았던 모든 내부 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지만 서윤은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그날 이후 혜연 수용의 오래된 문서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한재식 목공소와 관련된 허위 채무, 하청 차단 지시, 윤서령의 죽음 이후 조작된 보고서, 어린 강태호의 해외 요양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강무진은 법적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윤회라는 본가를 떠났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몰락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지만 태호는 그 몰락을 복수처럼 즐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추모실을 다시 열고 하이언스역 내부에 숨겨진 피해자 보상 절차를 만들었다. 이사회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한 원로 이사가 젊은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면 주주들이 불안해합니다. 라고 하자 태호는 차갑게 답했다. 회사가 사람을 짓밟고도 멀쩡한 척하는 것이 더 큰 불안입니다. 그 말은 기사 제목이 되었고 하이언스용 주가는 며칠간 흔들렸다. 그러나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대신 그 이름이 가진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윤도 저택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성북동 목공소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궁금해했다. 한때 팔아넘기려던 친척들마저 꽃바구니를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서윤은 받지 않았다. 조명식이 찾아와 서윤아, 우리도 그땐 몰라서 그랬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서윤은 셔터 앞에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팔아넘길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조유라는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가 작게 미안해 언니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심이면 내 앞이 아니라 네가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해. 유라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제는 아니었다. 목공소는 천천히 살아났다. 태호가 직접 지붕을 다시 고쳤고 서윤은 아버지의 도구들을 손질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새 간판을 달았다. 한우드 레스토레이션. 서윤은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한재식 공방이라고 새겨 넣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오래된 가구를 복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 목공인들을 교육하는 공간이 되었다. 태호는 회사 일을 마치고 밤늦게 찾아와 말없이 나무를 다듬곤 했다. 어느 날 서윤이 대표님이 이런 데서 톱밥 묻히고 있어도 돼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는 대표님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직 수습목수 정도면 받아줍니까? 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 그 웃음은 처음 만난 겨울밤 이후 그녀의 얼굴에
가장 편안하게 내려앉은 빛이었다. 태우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손을 멈췄다. 어쩌면 그는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랑이 곧바로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태호는 여전히 혼자 감당하려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서유는 가끔 그의 침묵을 과거의 거짓말처럼 받아들였다. 어느 밤, 태호가 회사 위기 회의를 이유로 약속을 말없이 취소하자 서유는 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목공소로 찾아온 태호에게 차갑게 말했다. 바쁘면 바쁘다고 말하면 돼요. 나를 걱정시킬까봐 숨기는 건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어제 무진 쪽 사람들이 일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나왔고 당신 이름이 또 언급됐습니다. 말하면 불안해할까봐 불안해도 같이 알아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당신이 완벽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무너지지 말라고 곁에 있는 거예요. 태호는 그 말을 오래 듣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무섭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서유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놓지 말고 말해요. 숨기지 말고. 겨울이 끝나갈 무렵 윤서령의 정식 추모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해이연수용 임직원과 관련 피해자들, 그리고 한재식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다. 태우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나무 반지를 놓았다가 다시 손에 쥐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사라진 아이가 아닙니다. 서유는 그의 곁에서 흰 국화를 내려놓았다. 한재식의 작은 사진도 나란히 놓였다.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다른 곳에서 무너졌지만 진실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같은 결을 갖고 있었다. 추모식이 끝난 뒤 김 실장은 서윤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재식 선생님께 늦게나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께도. 서윤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김 실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서윤은 상처를 조용히 덮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다시 누군가를 찌르지 않도록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었다. 강무진은 결국 모든 혐의를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구속을 피하려 했었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회사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와 가문은 더 이상 그의 말 뒤에 숨지 않았다. 강지훈은 공식 석상에서 아버지의 불법 지시를 일부 증언했고 자신이 침묵으로 방조했던 사실도 인정했다. 그에게도 책임은 남았지만 적어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무진이 조사실로 향하기 전 태호를 불러 세운 날 두 사람은 차가운 복도에서 마주했다. 무진은 수척해진 얼굴로 말했다. 내 어머니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바꿀까 두려웠다. 태호는 한참 뒤 말했다. 두려움이 사람을 해칠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진은 피곤하게 웃었다.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태호는 서윤이 기다리는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혼자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무진은 처음으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봄눈이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태호는 서윤을 처음 만난 목공소 앞에 다시 데려왔다. 하늘에서는 겨울의 끝자락 같은 눈송이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서윤은 두꺼운 목도리를 감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진지해요? 또 무슨 서류 들고 온 거 아니죠? 태호는 코트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서윤은 순간 웃음을 잃었다. 상자는 새로 만든 것이었지만 호두나무의 결은 아버지의 상자와 닮아 있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나무와 얇은 백금이 함께 둘러진 반지였다. 첫 번째 결혼은 당신을 지키겠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호는 눈 내리는 골목에서 서윤 앞에 섰다. 이번에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 뒤도 내 앞도 아니라 내 옆에서 살아달라고. 내가 숨으려 할 때 붙잡아주고 당신이 혼자 버티려 할 때 내가 곁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서윤의 눈가가 젖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이 내려앉은 목공소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이름, 윤서령의 목소리, 태호의 오래된 상처, 자신이 견뎌온 모욕과 외로움이 모두 이 작은 골목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기 전 낮게 물었다. 이번엔 비밀 없어요? 태호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있으면 먼저 말하겠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배우는 중입니다. 내가 무섭게 따지면 도망 안 갈 거예요? 태호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도망가도 목공소 지붕 위까지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태호가 반지를 끼워주자 나무의 따뜻한 감촉이 손가락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요. 대신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이 권력 때문에 괴물이 되지 않게 내가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굴 거예요. 태호는 그녀의 손등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그럼 평생 시끄럽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목공소 안의 난로는 오래간만에 환하게 타올랐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있었고 지붕 끝에서는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태호는 작업대 위에 낡은 호두나무 상자와 새로 만든 작은 상자를 나란히 놓았다. 서윤은 아버지의 도구를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제 저 상자는 닫아둬도 될까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닫아두되 숨기지는 맙시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가두는 어둠도 아니었다. 그들은 눈 속에서 만나 서로의 무너진 지붕을 보았고 거짓과 침묵 속에서 서로를 잃을 뻔했으며 마침내 각자의 이름으로 다시 섰다. 세상은 여전히 해이언시옹의 새 후계자와 그의 아내를 이야기했지만 서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밤늦게 목공소 불이 꺼질 때 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고 그녀가 그의 손에 새 상처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권력이었다. 누군가를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힘. 겨울은 그렇게 끝났다.